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세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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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선한 바람이 부는 야외 활동에 적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한파가 예상되면서 가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더 추워지기 전에 추석 때 못 간 아버지 산소도 좀 다녀오고 단풍 구경도 좀 하려는데 다들 무슨 계획 좀 있습니까? 네. 왜 우리가 흔히 가을을 행락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를 좀 재밌게 놀고 신나게 다니고 싶은데 박 변호사님 말대로 가을하면 단풍놀이 아니겠습니까? 네. 단풍놀이. 저는 이제 매주 가는 남산 말고 이번 이 단풍철에는 좀 서울 조금 벗어난 곳 이런 곳으로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네. 진짜 저도 등산 굉장히 좋아하는데 등산 좋아하죠? 네. 산은 정말 각 계절이 다 매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을산은 정말 단풍이 예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단풍을 봤던 게 주황산 저 주황산 갔던 한번 기억 가보고 너무 싶어요. 좋죠. 정말 한번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네. 또 요즘에는 이 가을에 밤하고 도토리 줍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펜션 같은 데도 있대요. 그럼 그런 데는 한번 아이하고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별로 등산에 취미가 없고 재미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아하, 근데 네. 점점 갈수록 어르신들이 왜 등산을 다니시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등산 가보면 좋겠는데 막상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이번엔 좀 도전을 해보려고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걷기 여행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 가을 우리나라 걷기 여행 축제가 열리는 광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양 변호사님 잘 들으세요. 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1월 4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에 거쳐서 전국 15개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숲길, 산길, 해안길, 아하. 도심 속 걷기길까지 이렇게 이야. 다채로운 걷기길을 선정을 했고요. 전통시장과 지역별 특색이 있는 공연까지 이렇게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를 짤 때 저도 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걷는 거랑 단순히 등산하는 거 말고 산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래요? 이게 캠핑. 산에 들어가서 하는 캠핑. 캠핑. 예, 또 다른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엔 또 각종 산악 레포츠가 관광 상품으로 많이 개발돼 있다고요. 남녀노소 맞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캠핑족은 2011년에 60여만 명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무려 8배가 증가한 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와.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캠핑 시장 규모도 2016년에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고 또 현재는 더 훨씬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이 다양한 산악 레포츠 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관광 산업이 훌륭하게 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 짧은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산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법을 봐야 되죠? 네, 우리 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 크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하고요. 네.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란 이제 약칭으로 산림휴양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차 관리법은요. 자동차의 등록, 안전 기준, 그리고 자기 인증, 제작 결함 시정, 정비, 점검 다양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네. 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962년 1월 10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우리는 이 법에서 캠핑용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이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서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또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정한 법률입니다. 2016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산악 레포츠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법들 20대 국회 발의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산림휴양법은요, 총 11건이 발의가 됐고요. 9건 처리되고 2건 계류 중이고요.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은 현재까지 총 85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중에 27건이 처리되고 58건은 계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은 현재까지 총 28건이 발의가 됐고요. 16건 처리가 됐고 12건은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등산학교가 생겼대요.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름하여 국립등산학교. 이름 그래서 여기 다니고 나면 왠지 등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네. 산림청에서 설립한 교육 전문기관인데요. 올바른 산악 문화 정립과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번 달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 예, 등산을 꼭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초대 교장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시에요? 2007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완등 대기록을 세웠던 엄홍길 씨가 이 산악인 엄홍길 씨죠. 초대 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을 근데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필요합니까?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스킬을 알다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산을 오를 네. 수 있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고 또 그 산에서만의 또 예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립등산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궁금해요. 안전 등산을 위한 기술 교육, 또 말씀드렸던 대로 등산 예절, 또 환경의 가치까지 이런 네.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요. 전문 등반인에게는 강사, 이 강사로의 양성을 하고요. 또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아웃도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 굉장히 암벽도 하시고 등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등산과 관련돼서 저도 이렇게 풍문으로 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등산학교라는 게 이미 활성화돼 있다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6년에, 우와. 일본은 1967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다양한 등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날이 맑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년의 어떤 분이 딱 수트를 딱 입고 서핑보드를 딱 들고 수건 하나를 들고 딱 해변으로 가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는 정말 바다가 가까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서핑하네요. 들고 저렇게 날이 좋으면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뒷산 다 있지 않아요? 동네마다. 그렇죠. 네, 늘 가까운 데 산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아닐까. 등산학교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등산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등산복부터 사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이제 장비를 갖춰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등산을 사실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등산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등산이라면 앞산, 뒷산만 가기 때문에 굳이 이게 교육이 필요한가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입니다. 네. OECD 가입국 중에 4위에 해당하고요. 우리의 그 수려한 자연 풍광이 아마 관광 자원으로서도 가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토의 뭐 70%가 산이다. 64%입니다. 네, 근데 64%고 그게 4위에나 해당되는지는 몰랐었어요. 네. 이 산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국토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산을 차지한다는 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숲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휴양이나 치유 같은 이런 국민 건강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 사실 오래죠. 네. 그래서 산림이 매년 국민에게 주는 공익적 혜택을 돈으로 계산을 받고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네. 예, 했더니 연간 무려 126조 원이 된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산들이 우리가 이제 산으로 알프스산 이런 데로 유명한 스위스를 보면 거기 산들은 다 굉장히 높고 웅장하잖아요. 웅장하죠. 그 산들에 비하면 우리 산들은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네. 근데 그만큼 접근성이 굉장히 있다는 그렇죠. 걸로 해석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개발하고 관리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친구 크리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 외국인들 네. 크리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의 단풍 원더풀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임방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요. 매주 가시는 남산을 네. 비롯해서 뭐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이 서울 안에만 해도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네. 거기만 오르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탁 펼쳐지는 걸 보면 경제적 가치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우리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산림 같은 경우에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실제로 우리나라 산악 관련 법규를 이 해외 선진국들 뭐 스위스라든지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이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훨씬 적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산악 관광으로만 연간 35조 원의 수익을 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 수익의 2배 이르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부럽네요. 네, 스위스의 풍광은 뭐 엄청나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 자연 환경을 잘만 좀 한다면 산림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요, 산악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객이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요. 1인당 산지 관광 그 지출액도 높아지고 지역 그 총 생산액 또 부가가치도 덤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긴 좀 투자 안목을 갖고 네. 국가 산업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자라는 게 주 내용인데요. 네. 우수한 산악관광 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이에요. 아, 제정이 이걸 됐군요. 제정하려는 것으로 네. 작년 2월 27일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이게 관광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무분별한 개발을 좀 막아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스위스나 프랑스나 뉴질랜드 같이 산악 자원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뭐 케이블카 같은 거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뭐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게 한다든지 쓰레기통 설치를 안 한다든지 네. 굉장히 엄격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그 취지가 나와 있어요. 친환경적 개발. 그렇게 산악관광 개발, 친환경 보존 이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논의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통 법률 하나 놀자. 오늘은 산림휴양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산을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프로를 통해서 번지 점프를 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딸의 소원이다. 이야. 아빠가 하는 게 아빠로서 그거를 실천을 하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도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이번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하실 수 네,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때 번지점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사색이 되셨던 네, 것 저도 같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산악 자동차 타시는 거 어떤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이 이제 가까워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구경을 했는데 그랜드 캐년. 아직도 너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 자동차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자동차 말고 한번 패러글라이딩 해보세요, 박 변호사님. 무서워. 딸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한번 무서워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서우시면 이 텐덤 비행이라는 거를 할 수 있대요. 저희 남편도 평창에서 텐덤 비행이요? 네. 팬덤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게 패러글라이딩 하긴 하는데 같이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타왔던 베테랑 교관과 함께 타는 거라서 그냥 본인은 소파 같은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 구경을 할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괜찮네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해봤던 게 텐덤 비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냥 패러글라이딩 해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혼자서 가면 이렇게 사실 뛸 수는 있어요. 그냥 뛰면 이렇게 날거든요. 근데 문제는 착지입니다. 착지를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뒤에 이제 교관이 타고 저는 앞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이야. 대단들 하시네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아니,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글쎄요, 지금은 웬만한 위험은 조금 사리게 되더라고요.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어요. 수시로 이제 날씨 좋으면 검색해보는 게,
레일바이크래요. 레일바이크. 네, 예. 레일바이크 타면은 재미도 있고 주변에 풍광도 구경하고 네. 레일바이크가 이제 저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참 힘들어요. 지금부터 레일바이크 우리 이방울 변호사 좋습니다. 분명히 나 아빠들만 운전할 거 아니에요. 페달 밟고 엄마들은 뒤에서 빨리 가지요, 빨리 가지요. 아빠 빨리 몰아 아이들은 그럴 거고 나는 참 아빠들은 참 힘든 것 같은데 이 아빠들의 좀 로망은 남자들의 로망은 오토바이 타는 거거든요. 산악 오토바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 산악 오토바이 타시고 싶어도요, 타실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산악 오토바이 즐기는 레저 인구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림을 훼손한다. 라는 시선이 있고 네.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간대요. 민원도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 실제로 산악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작년에 산림청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이 숲길에서의 산악 오토바이 운행에 제한을 둔 이 온라인 정책 토론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운행에 제한을 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죠. 자, 산림을 지키고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또 산악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자유 또 권리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각자 다른 길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논의 각자 중인 다른 길요? 네, 법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산악 오토바이 전용 공간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숲길관리청이 이 산악 오토바이 전용 숲길, 또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서로 연접이나 중복되지 않게 지정을 해서요.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난 8월 23일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왜 우리가 자전거만 그냥 휙휙 지나가도 굉장히 이렇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보행자 입장에서.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 요소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분리를 해놓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근데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산림을 훼손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산에다가 그 우레탄을 네, 깐다.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환경 영향 평가 아까 임박을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거 좀 기준을 마련해서 이 환경에 최소한 영향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훼손하지 않고 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악 레포츠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있었나요? 제주도 그 열기구 사고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지난 4월에 제주도에서 열기구가 추락을 해서 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사고입니다. 당시에 이 열기구 운항과 관련해서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 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 현행 기준은 어떻습니까? 현행 기준 보니까요. 네. 우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열기구에 대해서 등록 시의 안전기준, 장치기준, 비행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현행 항공안전기준은 이 초경량 비행장치는 이 주변 바람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초경량 비행장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히 사고가 난 열기구는 비행을 허용하는 주변 바람의 풍속 기준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비행 때마다 당국이 주변 풍속을 점검하고 이제 바람 괜찮네요. 자 이륙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기구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이 기구류랑 같이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 장치 등 이 다양한 비행 장치를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해서 통합해 가지고 네. 유사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바람 같은 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특성도 다른데 뭉뚱그려서 유사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전 사실 터키에서 열기구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타고 이제 와서도 터키에서 열기구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맞아요.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정말 타보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르는데 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후 국토교통부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 요건, 비행 절차 이런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기구류 조정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비행 장치 신고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업계나 이런 현장의 의견이 워낙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산업계, 학계, 이런 또 이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개선 방안의 세부 운영 기준을 보니까요. 기상 제한치, 또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 장비, 조종사 자격 취득 조건 강화 이렇게 안전한 항공 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안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이게 없었던 게 이상하다 싶으네. 이상하네요. 진작 마련됐었어야 될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감독 관리 기준을 만드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런 게 마련이 돼야 항공 레저 스포츠도 이거 레저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 레저 스포츠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참에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요. 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해서 비행하는 경우에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체적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 현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추적 단말기 같은 이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지원 장비를 장착하고 또 휴대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결국에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요. 지난 9월 4일 이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레포츠 해보고 싶은데 사실 뭐 내가 무서운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기구 믿을 만한 걸까? 사고는 그렇죠. 안 날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해봤는데 여기 나온 대로 뭐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뭐 구조 지원 장비 이런 걸 법으로 의무화해주면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탈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팬덤 비행 같은 저보다 거. 훨씬 낫네요. 맞습니다. 이 비행이 만약에 허가 사항이 된다고 하면 안전이 정말 강화될 것 같긴 네. 해요. 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의문이 가는 점은 네. 비행 승인을 항상 받아야만 이렇게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승인을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네요. 이게 무슨 비행기는 다 이렇게 공항에 모였다가 허가 받으면 뜨고 그렇죠. 이러는데 네. 이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국지성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방법론인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의문이 되고요. 네. 또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장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또 너무 또 과도한 규제가 또 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현명한 방법으로 네. 좀 이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산림휴양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우리 산을 건강하고 즐겁게 또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거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산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바로 캠핑입니다. 아하. 맞아요. 저는 정말 결혼 전에 진짜 소원이 그 캠핑 가서 은하수를 보는 거였거든요. 은하수요? 예, 왜냐면 은하수는 또 정말 깜깜한 데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은하수를 못 봐서 은하수를 이렇게 같이 함께 보는 남자라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로맨틱하다. 그런 로맨틱하네요, 마음도 진짜. 있었는데 그걸 못 봤는데 결혼을 했네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은하수 보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꿈은 이제 서우주 이런 데서 보고 싶었는데 서우주요? 거기까지는 좀 이제 무리인 것 같고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거 강원도 찾아서 가면 될것 같은데? 가보고 싶어요. 아하. 근데 실제로 이게 로망만이 아니라 캠핑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여러 가족들이 캠핑을 하는데요. 주로 아이들 있는 가족 단위 그 캠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캠핑을 위해서 차도 계속 더 큰 걸로 계속 바꾸고 네. 캠핑 장비도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캠핑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아까 국내 캠핑장이 60여만 명에서 또 500여만 명 이상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고 또 캠핑 시장 규모도 2016년에 이미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SNS 같은 데 이렇게 캠핑 다녀와서 사진 올리고 이런 지인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그래서 캠핑이나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자고 뭐 이런 거 해볼까 생각이 있는데 참 하나 걱정되는 게 안전한가? 라는 좀 생각이 근데 뭐 들어요. 뱀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도 캠핑 뭐 즐기진 않지만 한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요새는 오토 캠핑장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좀 좋았던 기억이 화장실, 뭐 부엌 이런 게 또 완비되어 있는 캠핑카에서 잔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캠핑의 맛이 오히려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네. 하는데 자 여튼 국내 캠핑카 시장은 90년대 첫 도입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번 규모를 볼까요? 2014년에 캠핑카 시장 규모가 1,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0월 기준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한 액수인데 진짜 이 캠핑카 일반인들 생각하기 정말 좀 꿈의 자동차 아닌가요? 막 다 약간 집 한 채를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외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멋있게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최소 6천만 원이 기본이고요. 대부분 차가 1억 원 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네요. 네, 비싸죠. 그래서 이미 캠핑이 일상인 어떤 외국 국가의 사례를 보면은 밴이나 승합차를 캠핑카 형태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해외 유명 캠퍼, 캠핑러라 그러죠. 캠핑러들의 SNS 보면 집 대신에 뭐 캠퍼 밴이라든지 작은 자동차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DIY 캠핑카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아,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게 밴 라이프라고 아, 해요. 밴 밴 라이프. 라이프. 그래서 해시태그 딱 걸어놓은 걸 이제 본 적이 많거든요. 뭔가 약간 그 네. 로마드적이면서 약간 그렇죠. 히피스러운 이런 맛이 예전에 히피라고 느껴지는데 했었죠. 네.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밴 라이프. 해시태그네요. 낭만적이죠. 예. 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왜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대법원이 2016년에 이 화물차의 캠핑용 구조물, 캠퍼라 그러죠. 그 구조물을 얹혀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했고요. 이걸 근거로 경찰도 제작자와 이제 사용자를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1억 원씩 하는 이런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사기도 어렵고 또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가 일반 캠핑카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못하게 막는 게 능사인가? 이게 저도 고민인데요.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이 개조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격 말고 안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안전도? 캠핑카 제작하거나 튜닝을 할 경우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네. 캠핑카를 위해서 차를 불법 개조해서 달리는 경우에 본인 말고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캠핑카 비싸니까 분명히 그 개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걸맞는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이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승합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 캠핑용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서 승합 자동차로 등록하거나 특수 자동차로 등록을 해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종별에 따라서 절차상 복잡한 거는 당연하고 실제 사용하는 목적과 자동차 등록에 있는 목적이 다른 그런 문제도 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견인이나 군안, 특수 등의 유형별 목적은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 자동차 종류를 삭제를 해서 이를 또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올바른 캠핑용 자동차 이용 환경을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9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걸 금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뭐 이 차종은 되고 저 차종은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형평성에도 되죠. 어긋나니까 네. 트여주는 거는 좋은 생각 같은데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전. 애초에 그 차가 그 모양으로 그 기능으로 만들어진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네요. 차의 성능이나 뭐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 같은 거를 이 논의 과정에서 조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캠핑카가 의외로 그 사고에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캠핑용 자동차든 아니면 뭐 개조된 자동차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안전이겠죠. 그래서 안전이 잘 확보가 된다라면 앞으로 뭐 캠핑 문화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진정하게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또 문화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네. 캠핑을 좀 떠나봐야겠어요. 야, 통통 법률에 놀자. 오늘은 산림휴양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산림휴양법 보니까 갑자기 산으로 막 달려가고 싶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 이거 방송 끝나면은 검색해 보려고요. 네. 이번 주말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야. 더 추워지기 또 전에 남산 가는 거 아니에요? 남산은 제가 거의 남산은. 전문가예요. 네. 자, 단풍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서 다음 달 11월 5일까지 국립공원 내에 자연자원 보호하고 탐방 질서 확립을 위한 질서, 또 무질서 행위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건강하게 즐기고 또 마음만 담아서 아름다운 우리 산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통통 법률에 놀자. 지금부터는 2018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국정감사, 말 그대로 국정. 의회가 행정, 사법을 비롯해서 이 국가의 정치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이 있어요. 바로 입법 기능, 법을 네. 만들고요.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 심사 기능이 있고요. 또 국정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국정감사가 의의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고요. 네.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비판, 기본이죠. 이렇게 감시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의 꽃, 의정활동의 꽃. 자, 중요한 어떤 국회의 기능이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게 시작을 거슬러 올라간 게 1948년 재헌헌법의 43조의 국정감사 제도라는 게 네.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정감사가 1949년 12월에 시행이 됐대요. 그 후에 한 2년 동안 국정감사는 지속이 됐는데 1972년 유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잠시 끊겼다가 네,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건 87 항쟁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국감이 다시 재개가 됐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최초의 국정감사가 네. 시작된 이후에 몇몇 정도 끊겼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제도라는 네. 건데 자, 국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달라진 점이 많은데요. 네. 15대 국회에서는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전국의 국감 현황을 밀착 점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6대 국회부터는 국감을 인터넷 생중계로 또 실시를 하고 감사위원 요구 자료와 그 서면 답변서 같은 거를 이제 이메일로 제출을 하도록 하는 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회의원들의 그 국정감사에 대한 한 해 성적표를 매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적표죠. 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요, 법률 소비자 연맹이 주관하고 270여 개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를 하는데요. 1999년부터 네. 해마다 이 국감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감시하고요. 그래서 국감 모범의원, 또 우수 상임위원장, 우수 의원을 엄격히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의 그 모니터 요원도 있었고요. 전문가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를 꼼꼼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해마다 연말에 시상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있잖아요. 이것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있고 권위 있는 상으로 서로 통합니다.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20대 국회 3년차 국감이 실시가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고요. 모니터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모니터단 아까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1000명이죠. 네, 정말 꼼꼼히 의원들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야, 저도 이런 모니터란에 가서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점수도 매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국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또 법 개정을 하는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국감에서 묘미죠. 국감에서 그래서 찾는 네,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난 국감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 그 이재정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맞추는 그 맞아. 기술을 네. 선보였잖아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김부겸 장관님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9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현출하진 않고 마치고 제가 장관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주민번호가 알려져가지고 국민들 자체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몰래카메라 범죄를 피해를 직접 당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없다라고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당신이 몰카에 찍히고 있습니다라고 야.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반전이네요.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이것도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 의원이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렇죠. 그런 걸 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회 시간에 여기도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찾아보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국감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후에 공공장소에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집중 단속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이런 법안도 국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게 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감에서 논의된 다음에 발의된 법안이 결실을 맺은 사례가 있어서 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로요. 이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에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들이 받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네, 어디서 다 아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자라는 내용으로 함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서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또 이 정부 광고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거든요. 네. 이게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후에 20여 개의 법안들이 지금 발의 중인데요. 조속히 좀 통과가 돼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통통 법률화 놀자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이 이슈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기고가 하나 있어요. 네. 국회보 2018년 9월호 특집에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미리 보는 정기국회 현안이라는 내용의 기고를 해서 각각의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먼저 국회니까 우리 운영위를 먼저 보면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의 월권 방지를 위한 법사위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싶다. 또 여야 협치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 사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정무위원회, 특히 민병두 정무위원장은요, 이 정기국회에서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요 BMW 그 차량 화재 사고 관련해서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제도 관련한 내용을 좀 검토를 하겠다,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가네요. 우리 네,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는 좀 어떻습니까? 네, 기재위는요. 정성호 기재위원장이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시장에 만연한 이 포지티브 규제 환경, 그러니까 무엇만 할 수 있다라는 포지티브 규제 환경을 네거티브로 전환한대요. 그러니까 무엇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네.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요.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소득 양극화 해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네. 있는 이런 주제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속히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엄마들이 관심 갖는 교육. 중요하죠. 엄마들. 네, 교육. 이거 이제 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거시적으로 이제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또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22년도 대입제 개편에 집중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국방도 관심 많이 가죠. 안규백 위원장이죠. 맞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 장군 정원 및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국군 전투력 재고, 또 대체복무제 마련 및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외교통상위원회 강석호 외통위원장은요, 북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다자간 북핵 외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난민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 또 독도 문제까지, 또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까지 많이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안민석 위원장은 문화, 체육, 관광, 문화재 분야, 남북 교류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네. 특히 이번 국감 때 이 개성 만월대와 그리고 금강산 방문을 추진을 하고 또 북한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네.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안전. 네,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산 확보와 관련법 정비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이 건강이나 먹거리,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을 하겠다. 또 연근의 어선 안전 확보를 강조했고요.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또 IoT, 바이오헬스 이런 분야들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 가장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또 그리고 라돈 침대 사건. 다들 참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학용 환노이죠, 환경노동위원장은요, 근로시간 단축도 한번 본다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 방안 이것까지 환노위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위원회 최초 여성 수장입니다. 박순자 위원장은요,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과 그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이것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고요.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미투 관련 법 개정, 미투 운동 많이 네. 있었죠. 또 저출산 문제,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6개 상임위원회 하나씩 숨 쭉 차요. 숨이 다 차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 건요, 진짜. 이거 하나씩 거론을 해보니까 올해 이슈들을 다 다루는 것 같고 네. 우리도 거의 다 뭐 한 번씩 떠올랐던 사안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국감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많았으니까 그 부분, 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이런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랄지 난민 문제, 또 미투 운동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잊지 않고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약자를 대변하는 이슈들을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환기를 시켜줬으면 하겠다. 약자를요?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 국감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이 국감 무대에서 좀 많이 부각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마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분야는 돈 문제가 돈 문제도,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하죠.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최저임금, 그리고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그야말로 정말 핫 이슈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도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돼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특히 민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국정감사가 네. 뭐 국회의 기능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이 작은 제보가 국감에서는 주요 소재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실제로 각 의원실에서 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이 창구를 열어놓고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모인 내용들을 우선 첫 번째 사실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감에서 다룰 안건을 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많은 그런 그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견이 많아질수록 국감이 단순히 이런 보여주기식이 네. 아닌 내실 있는 국감이 맞습니다. 더 될 수 있겠죠. 국민들의 의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국감이야말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사실상 첫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첨예하게 맞붙고 막 여야가 대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이래 싸우는 모습보다는 싸워도 좋지만 좀 긍정적인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잘 따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마음이 제 기대치입니다. 네. 이 국감이요. 의원님들도 무척 힘들고 보좌진들도 힘드시겠지만은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취재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잠 못 잘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매일매일 중요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하기도 힘들지만 좋은 기사도 많이 발굴되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또 의원님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국감이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나 이만큼 날카롭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그렇죠. 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고 또 활약상을 알리면서 스타의원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내가 좀 뜨기 위해서 좀 센세이셔널한 이슈의 중심으로 가시지 마시고 좀 내실 있는 거,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거를 차분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언론인으로서 좀 나도 좀 쇼킹하고 이렇게 뭐 클릭수 많이 나오는 이슈보다는 정말 쓰고 싶었던 이슈를 좀 차분하게 돌봐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국감이 됐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위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